AI 업계가 지금까지 인류가 목격한 적이 없을 정도로 빨리 진보하는 산업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에이전트 쪽 발전이 어마어마하다. 모든 방면에서 다 똑똑하잖아요. 그런 인간은 없거든요. 인간은 자기 전공이 있잖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얘는 모든 분야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인간이 없다는 점에서 이미 인간을 넘을 면이 있다. 말도 못하게 빨라요. 100페이지짜리 논문을 집어넣고 요약해달라고 해도 2초면 하잖아요.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최근 AI 관련 이슈와 기술 발전은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요즘 AI 쪽에서 가장 핫하다라고 하면 아마도 에이전트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전트라고 하면 내가 할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을 에이전트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프로야구 선수들이 미국 가면 계약을 스캇 보라스 같은 에이전트가 대신해주잖아요. 대신해서 일해주는 걸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AI 업계에서 에이전트라고 하면 나 대신에 소프트웨어를 쓰고 도구를 쓰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일을 하게 해주는 거, 일을 해주게 하는 거, 그런 걸 에이전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PC에 소프트웨어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 AI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걸 다 써서 내 PC에 들어와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일을 하게 되면 마치 나한테 부하 팀원들이 여러 명 생긴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활용 가치가 엄청 높아지죠. 그래서 요즘 AI 쪽에서 가장 큰 화두는 에이전트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클로드라는 유명한 AI를 내놓은 회사가 엔트로픽이거든요. 엔트로픽에서 MCP라는 걸 내놨어요. MCP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AI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도구를 쓰거나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게 해주는 규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MCP라는 걸 엔트로픽에서 제안을 했는데 놀랍게도 경쟁사인 오픈AI가 우리도 그거 쓰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표준이 됐어요. 그리고 구글이 얼마 전에 또 A2A라는 걸 내놨어요. A2A는 뭐냐면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각 회사들이 각 AI들이 온갖 에이전트를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이전트끼리는 어떻게 일할 건데 이게 룰이 있어야 되잖아요. 에이전트끼리 이렇게 일을 하면 돼, 이렇게 협업하면 돼 라는 규약을 담은 게 A2A예요. 이것도 되게 놀라운데 구글에서 A2A라는 걸 발표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도 그거 쓸게. 그러니까 아주 몇 달 사이에 MCP라는 사실상 표준도 생기고 A2A라는 사실상 표준도 생기고, 그러니까 AI 업계가 지금까지 인류가 목격한 적이 없을 정도로 빨리 진보하는 그런 산업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쪽 발전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MCP라는 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표준이 되고 MCP 서버들이 말도 못하는 속도로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는 아직 무익은 개념도 아니거든요. 활발히 활동하는 에이전트가 아직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데 벌써 에이전트들끼리 대화를 하거나 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 A2A라는 규약을 만들고 이걸 따라가자 그랬더니 구글이 내놨는데 최대의 경쟁자로 갈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나도 그거 쓰겠다, 그 정도니까요. 요즘 AI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에이전트다. 그래서 AI가 쓸모가 있으려면 마치 부하 직원인 것처럼 되면 좋잖아요. 내 PC에 있는 엑셀이 됐든 파워포인트가 됐든 아니면 DB가 됐든 네가 알아서 가서 써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었나요? 이런 질문이 나올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왜 논란이 많이 될까요? 지능에 대해서 인간이 합의된 정의를 갖고 있지 않아요. 지능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합의된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논문에서 서로 다른 정의를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능이 뭔지를 정확히 소술하지 못하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었어요 라는 말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 자격시험을 몇 점 받았어요 같은 질문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학시험 몇 점 받았어요?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몇 등 했어요 같은 거는 명료한 답이 있어요. 점수 보면 되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었나요가 되게 복잡해지는 이유가 지능이 뭔지 알려주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각각의 개인적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자면 지금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챗GPT나 저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미 충분히 똑똑하다. 몇 가지 점에서 그런데 하나는 얘가 모든 방면에서 다 똑똑하잖아요. 그런 인간은 없거든요. 인간은 자기 전공이 있잖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얘는 모든 분야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인간이 없다는 점에서 이미 인간을 넘을 면이 있다. 두 번째로는 말도 못하게 빨라요. 100페이지짜리 논문을 집어넣고 요약해달라고 해도 2초면 하잖아요.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규모 한 번에 몇천 명, 몇만 명이 쓰잖아요. 그래도 아무 일 없잖아.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리고 학습의 속도, 그런 몇 가지 면에서 인간의 지능을 넘은 게 있다. 그런데 이제 주체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인간의 지능하고는 많이 다르거나 혹은 그런 점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체적이고 자아를 갖고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얘가 못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인간의 지능을 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AI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이런 거예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충격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증기기관이 나타났어요. 증기기관이 나타나서 방직을 더 잘하게 됐다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방직을 잘하게 됐다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다 바뀌었잖아요. 도시의 모양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거든요. 사회 체제가 바뀌는 거죠. 근데 증기기관이 나타났다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게 AI거든요. 얘도 사회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니까 기존 질서가 해체되는 거죠. 증기기관이 나타났으니까 옷 만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구만,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사회 전체가 다 바뀌었잖아요. 심지어 그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불가역적이야. 그런데 왜 AI가 나타나서 생산성만 높일 거라고 이야기해요? 증기기관은 세상을 다 바꿨다를 인정하면 AI가 그 정도를 바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잖아. 근데 지금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AI로 생산성이 올라가겠네라고 판단하고 끝을 내요. 그건 마치 증기기관이 발명됐으니까 옷이 더 많이 빨리 생산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 전체 질서와 체제를 붕괴시킵니다. 붕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바꿔 놓을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AI가 가져올 모든 변화를 다 놓치게 돼요. AI 기술 패러다임으로 거대 기업들 중 위기를 맞은 곳은 어디인가요? 이전까지 기술 변화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지금 거인들은 되게 빨라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서 그 흐름을 업고 신흥 강자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인터넷이 있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모바일이 왔을 때 대단히 빨리 적응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lessons learned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격변기에 방심 없으면 죽는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죽이고 올라온 애들이니까. 그래서 AI 쪽을 보시면 아주 놀랍게도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피, 챗GPT를 만든 오픈 AI 정도는 신흥 강자인데 제미나이를 만든 구글, 애저 클라우드라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아마존도 A 클라우드 굉장히 크게 하고 있죠. 이 친구들은 멀쩡해요. 오히려 AI 시대에도 강자로 있어요. 굉장히 민첩합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들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기존 강자들을 다 죽이고 올라온 애들이라서 여기서 방심하면 죽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거기다가 얘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강자가 유리한 게임인 거예요. 몇 조씩 집어넣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유리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기존의 강자 중에서 고생하는 데는 있어요. 아마존이 자체 모델이 썩 시원치 않은 데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하고 손잡고 애저 클라우드를 엄청나게 빨리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마켓쉐어를 좀 뺏기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점점 더 많이 차지하게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존이 조금 고생하고 있다. 그리고 애플이 다른 데하고 다르게 온디바이스 AI에 힘을 썼거든요.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클라우드로 나가지 않고 너희 아이폰 안에서만 돌리겠다. 너희 아이패드 안에서만 돌리겠다. 너희 맥북 안에서만 돌리겠다. 이걸 계속 고집해 왔어요. 그러다가 몇 년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그 AR 한다고 뭐 헤드셋 만드는데 투자 엄청 많이 하고 안경형 만들고 있고 뭐 그러는데 헤드셋은 너무 비싸서, 그리고 조금 일찍 나와버려서 500만 원 넘으니까 사실상 타겟 고객의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안경형 디바이스도 페이스북은 이미 엄청 치고 나갔잖아요. 뭐 100만 대, 뭐 500만 대 이렇게 판다. 그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엎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엎었다, 뭐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빨리 나온다고 포캐스팅 하는 게 27년? 그래서 애플이 좀 헤매고 있다. 시리가 여전히 품질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오히려 안드로이드 쪽에 AI가 성능이 훨씬 좋아요. 그 애플이 그런 식으로 신기술에서 훅 떨어진 적이 별로 없어서 고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자체 칩 개발에서 너무 뛰어나요. 그 애들이 온 디바이스로, 그러니까 기기 안에서 돌아가는 AI 돌리기엔 너무 좋은 칩이고 너무 고성능이고 열도 안 나고, 그리고 고객 접점이 있잖아요. 돈을 잘 쓰는 고객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고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생은 하겠지만 밀려나거나 망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질서의 창이 열렸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공간은 있다. 그렇지만 기존의 거인들이 옛날 거인하고 다르다. 되게 똑똑하고 되게 빠르다. 그리고 돈을 많이 쓸 준비가 돼 있다. 그게 이전까지, 그러니까 인터넷 나왔을 때, 스마트폰 나왔을 때하고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AI 기술,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인가요? AI 역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AI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할 정도이고요. 실제로 인공지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80년이 넘었습니다. 그 80년의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해왔던 것이 이제 최근에 꽃을 피웠는데, 그 꽃을 피운 거의 중심에는 보통 얘기하는 거대 언어 모델, 줄여서는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LLM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한 서비스가 바로 챗GPT인 거죠. 그래서 최근 3, 4년 동안에 가장 큰 진보는 더 큰 거대 언어 모델이 더 똑똑하게 우리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왔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참고화면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게 젠 AI 모먼트라고 해서 그동안 지난 10년간 동안의 인공지능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제가 일일이 점을 찍은 건데 가로축은 연도이고 세로축은 인공지능 뇌의 크기입니다. 근데 한 칸이 1, 2, 3, 4로 증가되지 않고 일십, 백, 천, 만식으로 10배씩 증가되는 그래프예요. 그리고 2017년, 8년도에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실제로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2배 정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2배가 아니라 일십, 백, 천 이렇게 증가되는 스케일을 우리가 로그 스케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정확히 보면은 10의 2승만큼 빨라진 거니까 기존에 비해서 100배 이상 인공지능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발전했던 거는 오픈 AI의 챗GPT 사용하는 GPT 4.5가 나왔고 아마 그게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중에 가장 큰 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도 많은 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더 큰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점점 더 어려질 뿐만 아니라 더 큰 걸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혹시 더 크게 안 만들고 더 똑똑하게 만들 방법은 없나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참조 화면을 보면 하나의 가지가 뻗어 나왔어요. 그런 더 큰 걸, 더 많은 데이터를 더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더 똑똑하고 쓸모있는 인공지능을 만들면 안 될까 하는 식의 연구 발전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사실은 한 달 전에 그 접점에서 딥시크라는 모델이 나왔고 그게 이제 세상이 아주 큰 걸 만들지 않아도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더 경쟁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바야흐로 그 인공지능 시장이 이제는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챗GPT 같은 것에서 이제는 에이전트 시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AI 개발에서 주요하게 봐야 할 부분들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주요하게 보실 점은 크게 두 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 문제로 가장 많이 거론이 됐던 것은 환각현상이에요. 환각현상은 인공지능이 거짓말로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사람 손가락 5개인데 손가락 6개를 그리기도 하고 눈 3개인 동물을 그리기도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게 단순히 글이나 그림뿐만 아니라 음성 인식과 음성 합성 같은 거를 할 때도 거짓말을 하기로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hallucination 혹은 환각현상이라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한 번 학습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학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보안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국가 단위나 아니면 기업체에서는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챗GPT에 줘서 학습을 시키거나 챗GPT에 물어보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는 거죠. 마지막 문제는 그걸 사용하는 비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비용이 인공지능에서 지난 3, 4년 동안에 가져온 문제인데 이거를 지난 4년 동안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제 경제성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거, 거짓말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 더 큰 인공지능 뇌를 만들기도 하고요. 검색이라는 것을 결합해서 하는 기술을 G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우리말로는 검색 증강 생성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인공지능이 거짓말도 덜 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최신 정보도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기존의 챗GPT 같은 경우다. 그러면 열심히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1년 후에도 외워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최신 정보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답변을 할 때 인공지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구글도 사용하고 네이버도 사용해서 검색까지 해서 최신 정보까지 확보해서 네가 읽어보고 답을 줘. 이게 바로 RAG라는 기술이에요. RAG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거짓말도 덜 하고 최신 정보도 확보하는 거죠. 여기다 이제 최신 동향으로 빠르게 발전한 게 바로 온 디바이스하고 온 프레미스입니다. 이제 거대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작아지기도 하고 전문화되니까 이 인공지능을 휴대폰 위에 올리기도 하고 컴퓨터 데스크탑에 올리기도 하는 거죠. 또 다른 큰 변화는 바로 큰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문화되어 있는 인공지능 여럿이서 협업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MOE 기술이라고 해요. MOE는 약자가 Mixture of Expert예요. 말 그대로 전문가들을 섞어 놓는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1조를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100억씩 들여서 만드는 인공지능 10개를 갖고 1000억만 들여서도 1조보다 똑똑해질 수가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증류 기법이라는 방법, 또 양자화,
마지막으로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을 결합을 시키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얘기하는 기술까지가 최근 들어서 기술의 핵심적인 동향이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딥시크와 같은 형태처럼 더 똑똑하지만 더 깊게 생각하지만 더 낮은 가격, 10분의 1, 20분의 1 가격으로 만들 수 있고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젠슨 황의 얘기로 좀 설명을 좀 해볼까 해요. 젠슨 황이 올 초에 CES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 단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첫 단계가 2012년에 알렉스넷이라고 했는데 그건 이미지 인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퍼셉션 AI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지 AI인데 또는 인식 AI인데 음성 인식을 하거나 이미지 인식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걸로 가장 크게 도입이 돼서 성공한 사례가 바로 우리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 같은 거를 찍는다 그러면은 영상과 관련된 걸로 영상의학, 영상의료를 하잖아요. 이 부분이 의사 선생님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집적된 게 바로 생성 인공지능입니다. 챗GPT 같은 거나 달리 같은 형태로 글도 생성하고 말도 생성하고 영상도 생성하고 이미지도 생성한 거죠. 여기 시장에 임팩트를 준 건 바로 디지털 마케팅 부분. 그리고 바로 컨텐트 크리에이션, 오늘 이런 형태처럼 영상을 생성하거나 글을 생성하는 부분에서 챗GPT와 같은 것들이 대폭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에이전틱 AI입니다. 우리나라는 AI 에이전트라고 말을 쓰기도 해요. AI 에이전트는 기존에 있던 생성 AI나 퍼셉션 AI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생성 AI고 퍼셉션 AI는 모델이라는 거에 중심이었어요. 그 모델은 데이터로 갖고 학습을 하면은 데이터 덩어리인 모델을 만들게 되고 이건 우리가 AI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럼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데이터를 나오는 거예요. 질문을 텍스트로 집어넣으면 답변을 텍스트로 만드는 거죠. 질문이나 그 이미지를 생성하는 걸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모델이란 데이터가 생성을 이미지라는 거나 영상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은 데이터를 넣으면 데이터를 나오는 식이라면 에이전트 AI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명령을 하면 행동에 움직이고 행동을 도출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그 중간에 두 가지의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생성 모델이라는 거였는데 여기는 추론이라는 것과 플래닝, 다시 얘기해서 계획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리즈닝 플래닝이라는 게 들어가서 데이터가 들어와서 행동까지 결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에이전틱 AI가 되는데 이 에이전트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무슨 요원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뭐 FBI 요원 그런 FBI 에이전트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영어 표현으로 본다면 사람과 같이 스스로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개체는 모두 에이전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행동하게 되는 건데 이 에이전트가 여러 에이전트들과 도구랑 또 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마치 피지컬 AI라는 젠슨 황 얘기로는 맨 마지막 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면 에이전틱 AI라는 게 발전을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AI가 만들어져야지 그게 물리적인 존재하고 결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하는데요. 그 이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전에도 물리적 존재가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처럼 생기지 않아도 로봇이 굉장히 많아요. 길거리도 그렇고 공장에 가면요. 이곳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게 먼저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휴머노이드 우리를 닮은 로봇이 나올 텐데 생각보다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인공지능 트렌드 중에서 올해 내년 후년까지 핵심은 바로 AI 에이전트 마켓하고 에이전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를 하시거나 또 관심 가지신다 그러면 시장 트렌드에서 누가 이 에이전트 시장에서 선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선으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젠슨 황이 한마디를 더한 게 바로 스케일링 로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줬던 게 바로 반도체예요. 반도체를 보면요. 무어스 로우라든지 황스 로우라고 부르는 게 있었습니다. 매 4년마다 반도체 집적도가 2배씩 좋아진다든지 가격이 내려간다든지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것하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에도 스케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스케일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 것은 포스트 트레이닝 스케일링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한번 만들어낸 거를 전문화시키거나 더 똑똑하게 만드는 스케일링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스케일링은 더 큰 거를 만들어내거나 더 복잡한 것을 굉장히 많은 GPU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큰 변화는 뭐냐면 바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에요. 어려우신가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과거에는 엔비디아 GPU 10,000개, 10만 개를 돌려서 거대한 인공지능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GPU 10개를 가지고 시간으로 스케일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론이라는 기술이 거기에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저희 회사가 나오는 새로운 모델도 그렇고 딥식 모델도 그렇고요. 모두가 다 차세대 모델로는 리즈닝 모델을 내놓고 있습니다. 리즈닝은 한 번 질문하면 답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논리적으로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읽어보면서 검증을 해 가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깊게 생각하는 모델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것들이 기존에 있던 서비스하고 결합이 되면서 에이전트 시장을 확산시키고 강화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할 때마다 기존의 거대 기업들이 몰락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부상했었습니다. 현재 거대 기업 중 위기를 맞이한 곳은 어디인가요?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매 순간마다 큰 패러다임이 변화가 있었을 때 기존 기업들이 어려움에 부닥치기는 해요. 예를 들면 닷컴 버블 시대 때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큰 성과를 내지도 못했고 애플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실패해서 꼬꾸라졌습니다. 반면에 모바일 시대가 됐을 때는 애플이 치고 올라왔고 삼성전자도 치고 왔지만 LG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거기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죠. 반면에 이번에 LG가 AI 시장을 굉장히 확대해 나가고 관심을 받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치고 올라왔거든요. 반면에 구글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구글이 어려울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 갖고 봐야지 되는 빅테크 기업 중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보이는 게 대한민국으로 보자면은 예를 들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곳들이 과연 이 시장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겨낼 수 있을 건가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제조기업 중에서 소비 제조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같은 곳들도 AI를 탑재하는 노력을 합니다만 그 본질적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미국 기업으로 보자면은 아마존도 여전히 아마존에서 클라우드 사업은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클라우드에서 AI 기능을 제공하는 것 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를 그 위에 얹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여전한 도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일본에 있는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도전 과제에 있고 손정희가 의사결정한 거는 자국 내에서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오픈 AI나 미국 정부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고 성장하려고 하는 의사선택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하는 큰 도전 과제가 또 우리 앞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빅테크는 아니겠지만 전통적인 제조기업에게도 대단히 큰 도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또 전통적인 제조 부분에서도 제조 생산을 담당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큰 도전 과제가 빅테크는 아니겠습니다만 거대 제조기업에도 큰 도전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도전들은 거대 기업들, 빅테크,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보고 각 기업체에서는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색형 AI의 수익 모델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익 모델이 생길 것으로 보시나요? 가장 대표적인 건 현재는 서브스크립션을 하고 있죠. 검색형 AI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퍼플렉시티라든지요. 또는 구버라고 하는 저희 회사도 관여된 서비스 같은 곳들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 기업들은 현재는 서브스크립션 중심일 텐데 아마 올해 내에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게 바로 광고 모델일 겁니다. 이 검색형 AI가 생성하는 것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리포트, 이미지라든지 또 차트 같은 것들이 포함한 리포트로 강화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미 시작이 됐지만 음성도 생성해서 팟캐스트도 생성하고 유튜브도 자동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에이전트로. 그럼 거기에 광고 모델이 삽입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광고가 많은 분들은 예를 들면 리포트라든지 문서면 중간에 이제 배너 광고처럼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유튜브다 그러면 앞에다가 배너를 세우거나 중간에 사이 광고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PPL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챗GPT가 답변을 하거나 검색을 해서 검색된 결과를 딥 리서치처럼 리포팅을 할 때 중간중간 사이에 PPL 형태로 삽입이 된 광고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에이전트 비즈니스로 강화되면은 단순한 검색이 아니라 다양한 도구들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전트 비즈니스로 결합이 될 때는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 그러면 여행 보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비행기표를 예약을 하거나 숙박을 예약하는 것까지로 연결이 되거든요. 에이전트가. 그때 그 수수료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를 한다면 투자 상품과 관련된 걸 추천을 하면서 수수료를 먹는 형태의 광고하고는 좀 다른 전통적인 브로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실생활에서 브로커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모든 유통시장들, 우리가 쿠팡에 가서 뭘 하는데 쿠팡은 브로커인 거거든요. 네, 물건을 중개하는 거니까. 모든 금융시장 대부분이 브로커 역할을 합니다. 돈을 투자를 받거나 저금을 한 걸 갖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상품을 유통을 시켜서 브로커들이 케어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여행산업 브로커 산업입니다. 이 산업에 AI가 에이전트로 들어가고 검색 AI하고 결합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 올해부터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AI 관련 이슈와 기술 발전은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요즘 AI 쪽에서 가장 핫하다라고 하면 아마도 에이전트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전트라고 하면 내가 할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을 에이전트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프로야구 선수들이 미국 가면 계약을 스캇 보라스 같은 에이전트가 대신해주잖아요. 대신해서 일해주는 걸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AI 업계에서 에이전트라고 하면 나 대신에 소프트웨어를 쓰고 도구를 쓰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일을 하게 해주는 거, 일을 해주게 하는 거, 그런 걸 에이전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PC에 소프트웨어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걸 AI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걸 다 써서 내 PC에 들어와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일을 하게 되면 마치 나한테 부하 팀원들이 여러 명 생긴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활용 가치가 엄청 높아지죠. 그래서 요즘 AI 쪽에서 가장 큰 화두는 에이전트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클로드라는 유명한 AI를 내놓은 회사가 엔트로픽이거든요. 엔트로픽에서 MCP라는 걸 내놨어요. MCP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AI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도구를 쓰거나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게 해주는 규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MCP라는 걸 엔트로픽에서 제안을 했는데 놀랍게도 경쟁사인 오픈AI가 우리도 그거 쓰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표준이 됐어요. 그리고 구글이 얼마 전에 또 A2A라는 걸 내놨어요. A2A는 뭐냐면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각 회사들이 각 AI들이 온갖 에이전트를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이전트끼리는 어떻게 일할 건데 이게 룰이 있어야 되잖아요. 에이전트끼리 이렇게 일을 하면 돼, 이렇게 협업하면 돼 라는 규약을 담은 게 A2A예요. 이것도 되게 놀라운데 구글에서 A2A라는 걸 발표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도 그거 쓸게. 그러니까 아주 몇 달 사이에 MCP라는 사실상 표준도 생기고 A2A라는 사실상 표준도 생기고, 그러니까 AI 업계가 지금까지 인류가 목격한 적이 없을 정도로 빨리 진보하는 그런 산업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쪽 발전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MCP라는 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표준이 되고 MCP 서버들이 말도 못하는 속도로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는 아직 무익은 개념도 아니거든요. 활발히 활동하는 에이전트가 아직 별로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벌써 에이전트들끼리 대화를 하거나 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 A2A라는 규약을 만들고 이걸 따라가자. 그랬더니 구글이 내놨는데 최대의 경쟁자로 갈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나도 그거 쓰겠다. 그 정도니까요. 요즘 AI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에이전트다. 그래서 AI가 쓸모가 있으려면 마치 부하 직원인 것처럼 되면 좋잖아요. 내 PC에 있는 엑셀이 됐든 파워포인트가 됐든 아니면 DB가 됐든 네가 알아서 가서 써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었나요? 이런 질문이 나올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왜 논란이 많이 될까요? 지능에 대해서 인간이 합의된 정의를 갖고 있지 않아요. 지능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합의된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논문에서 서로 다른 정의를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능이 뭔지를 정확히 소술하지 못하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었어요 라는 말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 자격시험을 몇 점 받았어요 같은 질문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시험 몇 점 받았어요?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몇 등 했어요 같은 거는 명료한 답이 있어요. 점수 보면 되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었나요가 되게 복잡해지는 이유가 지능이 뭔지 알려주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각각의 개인적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주 개인적으로 보자면 지금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챗GPT나 저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미 충분히 똑똑하다. 몇 가지 점에서 그런데 하나는 얘가 모든 방면에서 다 똑똑하잖아요. 그런 인간은 없거든요. 인간은 자기 전공이 있잖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얘는 모든 분야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인간이 없다는 점에서 이미 인간을 넘을 면이 있다. 두 번째로는 말도 되게 빨라요. 100페이지짜리 논문을 집어넣고 요약해달라 그래도 2초면 하잖아요.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규모 한 번에 몇천 명, 몇만 명이 쓰잖아요. 그래도 아무 일 없잖아.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리고 학습의 속도, 그런 몇 가지 면에서 인간의 지능을 넘은 게 있다. 그런데 이제 주체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인간의 지능하고는 많이 다르거나 혹은 그런 점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체적이고 자아를 갖고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얘가 못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인간의 지능을 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AI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이런 거예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충격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증기기관이 나타났어요. 증기기관이 나타나서 방직을 더 잘하겠다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방직을 잘하게 됐다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다 바뀌었잖아요. 도시의 모양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거든요. 사회 체제가 바뀌는 거죠. 근데 증기기관이 나타났다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게 AI거든요. 얘도 사회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니까 기존 질서가 해체되는 거죠. 증기기관이 나타났으니까 옷 만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구만,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사회 전체가 다 바뀌었잖아요. 심지어 그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불가역적이야. 그런데 왜 AI가 나타나서 생산성만 높일 거라고 이야기해요? 증기기관은 세상을 다 바꿨다를 인정하면 AI가 그 정도를 바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잖아. 근데 지금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AI로 생산성이 올라가겠네라고 판단하고 끝을 내요. 그건 마치 증기기관이 발명됐으니까 옷이 더 많이 빨리 생산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 전체 질서와 체제를 붕괴시킵니다. 붕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바꿔놓을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AI가 가져올 모든 변화를 다 놓치게 돼요. AI 기술 패러다임으로 거대 기업들 중 위기를 맞은 곳은 어디인가요? 이전까지 기술 변화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지금 거인들은 되게 빨라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서 그 흐름을 업고 신흥 강자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인터넷이 있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모바일이 왔을 때 대단히 빨리 적응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lessons learned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격변기에 방심하면 죽는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죽이고 올라온 애들이니까. 그래서 AI 쪽을 보시면 아주 놀랍게도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피, 챗GPT를 만든 오픈 AI 정도는 신흥 강자인데 제미나이를 만든 구글, 애저 클라우드라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아마존도 A 클라우드 굉장히 크게 하고 있죠. 이 친구들은 멀쩡해요. 오히려 AI 시대에도 강자로 있어요. 굉장히 민첩합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들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기존 강자들을 다 죽이고 올라온 애들이라서 여기서 방심하면 죽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거기다가 얘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강자가 유리한 게임인 거예요. 몇 조씩 집어넣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유리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기존의 강자 중에서 고생하는 데는 있어요. 아마존이 자체 모델이 썩 시원치 않은 데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하고 손잡고 애저 클라우드를 엄청나게 빨리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마켓쉐어를 좀 뺏기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점점 더 많이 차지하게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존이 조금 고생하고 있다. 그리고 애플이 다른 데하고 다르게 온디바이스 AI에 힘을 썼거든요.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클라우드로 나가지 않고 너희 아이폰 안에서만 돌리겠다. 너희 아이패드 안에서만 돌리겠다. 너희 맥북 안에서만 돌리겠다. 이걸 계속 고집해 왔어요. 그러다가 몇 년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그 AR 한다고 뭐 헤드셋 만드는데 투자 엄청 많이 하고 안경형 만들고 있고 뭐 그러는데 헤드셋은 너무 비싸서, 그리고 조금 일찍 나와버려서 500만 원 넘으니까 사실상 타겟 고객의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안경형 디바이스도 페이스북은 이미 엄청 치고 나갔잖아요. 뭐 100만 대, 뭐 500만 대 이렇게 판다. 그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엎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엎었다, 뭐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빨리 나온다고 포캐스팅 하는 게 27년? 그래서 애플이 좀 헤매고 있다. 시리가 여전히 품질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오히려 안드로이드 쪽에 AI가 성능이 훨씬 좋아요. 그 애플이 그런 식으로 신기술에서 훅 떨어진 적이 별로 없어서 고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자체 칩 개발에서 너무 뛰어나요. 그 애들이 온 디바이스로, 그러니까 기기 안에서 돌아가는 AI 돌리기엔 너무 좋은 칩이고 너무 고성능이고 열도 안 나고, 그리고 고객 접점이 있잖아요. 돈을 잘 쓰는 고객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고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생은 하겠지만 밀려나거나 망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질서의 창이 열렸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공간은 있다. 그렇지만 기존의 거인들이 옛날 거인하고 다르다. 되게 똑똑하고 되게 빠르다. 그 돈을 많이 쓸 준비가 돼 있다. 그게 이전까지, 그러니까 인터넷 나왔을 때, 스마트폰 나왔을 때하고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AI 기술,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인가요? AI 역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AI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할 정도이고요. 실제로 인공지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80년이 넘었습니다. 그 80년의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해왔던 것이 이제 최근에 꽃을 피웠는데, 그 꽃을 피운 거의 중심에는 보통 얘기하는 거대 언어 모델, 줄여서는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LLM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한 서비스가 바로 챗GPT인 거죠. 그래서 최근 3, 4년 동안에
가장 큰 진보는 더 큰 거대 언어 모델이 더 똑똑하게 우리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왔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참고화면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게 젠 AI 모먼트라고 해서 그동안 지난 10년간 동안의 인공지능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제가 일일이 점을 찍은 건데 가로축은 연도이고 세로축은 인공지능 뇌의 크기입니다. 근데 한 칸이 1, 2, 3, 4로 증가되지 않고 일십, 백, 천, 만식으로 10배씩 증가되는 그래프예요. 그리고 2017년, 8년도에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실제로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2배 정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2배가 아니라 일십, 백, 천 이렇게 증가되는 스케일을 우리가 로그 스케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정확히 보면은 10의 2승만큼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100배 이상 인공지능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발전했던 거는 오픈 AI의 챗GPT 사용하는 GPT 4.5가 나왔고 아마 그게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중에 가장 큰 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도 많은 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더 큰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점점 더 어려질 뿐만 아니라 더 큰 걸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혹시 더 크게 안 만들고 더 똑똑하게 만들 방법은 없나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참조 화면을 보면 하나의 가지가 뻗어 나왔어요. 그런 더 큰 걸, 더 많은 데이터를 더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더 똑똑하고 쓸모있는 인공지능을 만들면 안 될까 하는 식의 연구 발전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사실은 한 달 전에 그 접점에서 딥시크라는 모델이 나왔고 그게 이제 세상이 아주 큰 걸 만들지 않아도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더 경쟁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바야흐로 그 인공지능 시장이 이제는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챗GPT 같은 것에서 이제는 에이전트 시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AI 개발에서 주요하게 봐야 할 부분들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주요하게 보실 점은 크게 두 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 문제로 가장 많이 거론이 됐던 것은 환각현상이에요. 환각현상은 인공지능이 거짓말로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사람 손가락 5개인데 손가락 6개를 그리기도 하고 눈 3개인 동물을 그리기도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게 단순히 글이나 그림뿐만 아니라 음성 인식과 음성 합성 같은 거를 할 때도 거짓말을 하기로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hallucination 혹은 환각현상이라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한 번 학습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학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보안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국가 단위나 아니면 기업체에서는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챗GPT에 줘서 학습을 시키거나 챗GPT에 물어보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는 거죠. 마지막 문제는 그걸 사용하는 비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비용이 인공지능에서 지난 3, 4년 동안에 가져온 문제인데 이거를 지난 4년 동안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제 경제성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hallucination이라는 거, 거짓말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 더 큰 인공지능 뇌를 만들기도 하고요. 검색이라는 것을 결합해서 하는 기술을 G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우리말로는 검색 증강 생성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인공지능이 거짓말도 덜 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최신 정보도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기존의 챗GPT 같은 경우다. 그러면 열심히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1년 후에도 외워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최신 정보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답변을 할 때 인공지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구글도 사용하고 네이버도 사용해서 검색까지 해서 최신 정보까지 확보해서 네가 읽어보고 답을 줘. 이게 바로 RAG라는 기술이에요. RAG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거짓말도 덜 하고 최신 정보도 확보하는 거죠. 여기다 이제 최신 동향으로 빠르게 발전한 게 바로 온 디바이스하고 온 프레미스입니다. 이제 거대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작아지기도 하고 전문화되니까 이 인공지능을 휴대폰 위에 올리기도 하고 컴퓨터 데스크탑에 올리기도 하는 거죠. 또 다른 큰 변화는 바로 큰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문화되어 있는 인공지능 여럿이서 협업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MOE 기술이라고 해요. MOE는 약자가 Mixture of Expert예요. 말 그대로 전문가들을 섞어 놓는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1조를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100억씩 들여서 만드는 인공지능 10개를 갖고 1000억만 들여서도 1조보다 똑똑해질 수가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증류 기법이라는 방법, 또 양자화,
마지막으로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을 결합을 시키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얘기하는 기술까지가 최근 들어서 기술의 핵심적인 동향이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딥시크와 같은 형태처럼 더 똑똑하지만 더 깊게 생각하지만 더 낮은 가격, 10분의 1, 20분의 1 가격으로 만들 수 있고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젠슨 황의 얘기를 좀 설명을 좀 해볼까 해요. 젠슨 황이 올 초에 CES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 단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첫 단계가 2012년에 알렉스넷이라고 했는데 그건 이미지 인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퍼셉션 AI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지 AI인데 또는 인식 AI인데 음성 인식을 하거나 이미지 인식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걸로 가장 크게 도입이 돼서 성공한 사례가 바로 우리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 같은 거를 찍는다 그러면은 영상과 관련된 걸로 영상의학, 영상의료를 하잖아요. 이 부분이 의사 선생님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집적된 게 바로 생성인공지능입니다. 챗GPT 같은 거나 달리 같은 형태로 글도 생성하고 말도 생성하고 영상도 생성하고 이미지도 생성한 거죠. 여기 시장에 임팩트를 준 건 바로 디지털 마케팅 부분. 그리고 바로 컨텐트 크리에이션, 오늘 이런 형태처럼 영상을 생성하거나 글을 생성하는 부분에서 챗GPT와 같은 것들이 대폭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에이전틱 AI입니다. 우리나라는 AI 에이전트라고 말을 쓰기도 해요. AI 에이전트는 기존에 있던 생성 AI나 퍼셉션 AI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생성 AI하고 퍼셉션 AI는 모델이라는 거에 중심이었어요. 그 모델은 데이터로 갖고 학습을 하면은 데이터 덩어리인 모델을 만들게 되고 이건 우리가 AI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럼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데이터를 나오는 거예요. 질문을 텍스트로 집어넣으면 답변을 텍스트로 만드는 거죠. 질문이나 그 이미지를 생성하는 걸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모델이란 데이터가 생성을 이미지라는 거랑 영상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은 데이터를 넣으면 데이터를 나오는 식이라면 에이전트 AI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명령을 하면 행동에 움직이고 행동을 도출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그 중간에 두 가지의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생성 모델이라는 거였는데 여기는 추론이라는 것과 플래닝, 다시 얘기해서 계획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리즈닝 플래닝이라는 게 들어가서 데이터가 들어와서 행동까지 결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에이전틱 AI가 되는데 이 에이전트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무슨 요원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뭐 FBI 요원 그런 FBI 에이전트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영어 표현으로 본다면 사람과 같이 스스로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개체는 모두 에이전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행동하게 되는 건데 이 에이전트가 여러 에이전트들과 도구랑 또 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마치 피지컬 AI라는 젠슨 황 얘기로는 맨 마지막 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면 에이전틱 AI라는 게 발전을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AI가 만들어져야지 그게 물리적인 존재하고 결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하는데요. 그 이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전에도 물리적 존재가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처럼 생기지 않아도 로봇이 굉장히 많아요. 길거리도 그렇고 공장에 가면요. 이곳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게 먼저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휴머노이드 우리를 닮은 로봇이 나올 텐데 생각보다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인공지능 트렌드 중에서 올해 내년 후년까지 핵심은 바로 AI 에이전트 마켓하고 에이전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를 하시거나 또 관심 가지신다 그러면 시장 트렌드에서 누가 이 에이전트 시장에서 선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선으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젠슨 황이 한마디를 더한 게 바로 스케일링 로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줬던 게 바로 반도체예요. 반도체를 보면요. 무어스 로우라든지 황스 로우라고 부르는 게 있었습니다. 매 4년마다 반도체 집적도가 2배씩 좋아진다든지 가격이 내려간다든지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것하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에도 스케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스케일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 것은 포스트 트레이닝 스케일링이라 그래서 실제로 한번 만들어낸 거를 전문화시키거나 더 똑똑하게 만드는 스케일링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스케일링은 더 큰 거를 만들어내거나 더 복잡한 것을 굉장히 많은 GPU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큰 변화는 뭐냐면 바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에요. 어려우신가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과거에는 엔비디아 GPU 10,000개, 10만 개를 돌려서 거대한 인공지능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GPU 10개를 가지고 시간으로 스케일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론이라는 기술이 거기에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저희 회사가 나오는 새로운 모델도 그렇고 딥식 모델도 그렇고요. 모두가 다 차세대 모델로는 리즈닝 모델을 내놓고 있습니다. 리즈닝은 한 번 질문하면 답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논리적으로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읽어보면서 검증을 해 가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깊게 생각하는 모델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것들이 기존에 있던 서비스하고 결합이 되면서 에이전트 시장을 확산시키고 강화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할 때마다 기존의 거대 기업들이 몰락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부상했었습니다. 현재 거대 기업 중 위기를 맞이한 곳은 어디인가요?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매 순간마다 큰 패러다임이 변화가 있었을 때 기존 기업들이 어려움에 부닥치기는 해요. 예를 들면 닷컴 버블 시대 때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큰 성과를 내지도 못했고 애플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실패해서 꼬꾸라졌습니다. 반면에 모바일 시대가 됐을 때는 애플이 치고 올라왔고 삼성전자도 치고 왔지만 LG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거기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죠. 반면에 이번에 LG가 AI 시장을 굉장히 확대해 나가고 관심을 받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치고 올라왔거든요. 반면에 구글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구글이 어려울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 갖고 봐야지 되는 빅테크 기업 중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보이는 게 대한민국으로 보자면은 예를 들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곳들이 과연 이 시장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겨낼 수 있을 건가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제조기업 중에서 소비 제조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같은 곳들도 AI를 탑재하는 노력을 합니다만 그 본질적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미국 기업으로 보자면은 아마존도 여전히 아마존에서 클라우드 사업은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클라우드에서 AI 기능을 제공하는 것 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를 그 위에 얹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여전한 도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일본에 있는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도전 과제에 있고 손정희가 의사결정한 거는 자국 내에서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오픈 AI나 미국 정부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고 성장하려고 하는 의사선택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하는 큰 도전 과제가 또 우리 앞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빅테크는 아니겠지만 전통적인 제조기업에게도 대단히 큰 도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또 전통적인 제조 부분에서도 제조 생산을 담당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큰 도전 과제가 빅테크는 아니겠습니다만 거대 제조기업에도 큰 도전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도전들은 거대 기업들, 빅테크,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보고 각 기업체에서는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색형 AI의 수익 모델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익 모델이 생길 것으로 보시나요? 가장 대표적인 건 현재는 서브스크립션을 하고 있죠. 검색형 AI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퍼플렉시티라든지요. 또는 구버라고 하는 저희 회사도 관여된 서비스 같은 곳들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 기업들은 현재는 서브스크립션 중심일 텐데 아마 올해 내에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게 바로 광고 모델일 겁니다. 이 검색형 AI가 생성하는 것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리포트, 이미지라든지 또 차트 같은 것들이 포함한 리포트로 강화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미 시작이 됐지만 음성도 생성해서 팟캐스트도 생성하고 유튜브도 자동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에이전트로. 그럼 거기에 광고 모델이 삽입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광고가 많은 분들은 예를 들면 리포트라든지 문서면 중간에 이제 배너 광고처럼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유튜브다 그러면 앞에다가 배너를 세우거나 중간에 사이 광고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PPL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챗GPT가 답변을 하거나 검색을 해서 검색된 결과를 딥 리서치처럼 리포팅을 할 때 중간중간 사이에 PPL 형태로 삽입이 된 광고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에이전트 비즈니스로 강화되면은 단순한 검색이 아니라 다양한 도구들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전트 비즈니스로 결합이 될 때는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 그러면 여행 보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비행기표로 예약을 하거나 숙박을 예약하는 것까지로 연결이 되거든요. 에이전트가. 그때 그 수수료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를 한다면 투자 상품과 관련된 걸 추천을 하면서 수수료를 먹는 형태의 광고하고는 좀 다른 전통적인 브로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실생활에서 브로커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모든 유통시장들, 우리가 쿠팡에 가서 뭘 하는데 쿠팡은 브로커인 거거든요. 네, 물건을 중개하는 거니까. 모든 금융시장 대부분이 브로커 역할을 합니다. 돈을 투자를 받거나 저금을 한 걸 갖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상품을 유통을 시켜서 브로커들이 케어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여행산업 브로커 산업입니다. 이 산업에 AI가 에이전트로 들어가고 검색 AI하고 결합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 올해부터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AI 관련 이슈와 기술 발전은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요즘 AI 쪽에서 가장 핫하다라고 하면 아마도 에이전트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전트라고 하면 내가 할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을 에이전트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프로야구 선수들이 미국 가면 계약을 스캇 보라스 같은 에이전트가 대신해주잖아요. 대신해서 일해주는 걸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AI 업계에서 에이전트라고 하면 나 대신에 소프트웨어를 쓰고 도구를 쓰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일을 하게 해주는 거, 일을 해주게 하는 거, 그런 걸 에이전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PC에 소프트웨어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걸 AI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걸 다 써서 내 PC에 들어와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일을 하게 되면 마치 나한테 부하 팀원들이 여러 명 생긴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활용 가치가 엄청 높아지죠. 그래서 지금 AI 쪽에서 가장 큰 화두는 에이전트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클로드라는 유명한 AI를 내놓은 회사가 엔트로픽이거든요. 엔트로픽에서 MCP라는 걸 내놨어요. MCP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AI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도구를 쓰거나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게 해주는 규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MCP라는 걸 엔트로픽에서 제안을 했는데 놀랍게도 경쟁사인 오픈 AI가 우리도 그거 쓰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표준이 됐어요. 그리고 구글이 얼마 전에 또 A2A라는 걸 내놨어요. A2A는 뭐냐면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각 회사 각 AI들이 온갖 에이전트를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이전트끼리는 어떻게 일할 건데 이게 룰이 있어야 되잖아요. 에이전트끼리 이렇게 일을 하면 돼, 이렇게 협업하면 돼라는 규약을 담은 게 A2A예요. 이것도 되게 놀라운데 구글에서 A2A라는 걸 발표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도 그거 쓸게. 그러니까 아주 몇 달 사이에 MCP라는 사실상 표준도 생기고 A2A라는 사실상 표준도 생기고, 그러니까 AI 업계가 지금까지 인류가 목격한 적이 없을 정도로 빨리 진보하는 그런 산업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쪽 발전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MCP라는 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표준이 되고 MCP 서버들이 말도 못하는 속도로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는 아직 무익은 개념도 아니거든요. 활발히 활동하는 에이전트가 아직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데 벌써 에이전트들끼리 대화를 하거나 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 A2A라는 규약을 만들고 이걸 따라가자. 그랬더니 구글이 내놨는데 최대의 경쟁자로 갈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나도 그거 쓰겠다. 그 정도니까요. 요즘 AI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에이전트다. 그래서 AI가 쓸모가 있으려면 마치 부하 직원인 것처럼 되면 좋잖아요. 내 PC에 있는 엑셀이 됐든 파워포인트가 됐든 아니면 DB가 됐든 네가 알아서 가서 써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었나요? 이런 질문이 나올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왜 논란이 많이 될까요? 지능에 대해서 인간이 합의된 정의를 갖고 있지 않아요. 지능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합의된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논문에서 서로 다른 정의를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능이 뭔지를 정확히 소술하지 못하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었어요 라는 말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 자격시험을 몇 점 받았어요 같은 질문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시험 몇 점 받았어요?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몇 등 했어요 같은 거는 명료한 답이 있어요. 점수 보면 되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었나요가 되게 복잡해지는 이유가 지능이 뭔지 알려주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각각의 개인적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자면 지금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챗GPT나 저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미 충분히 똑똑하다. 몇 가지 점에서 그런데 하나는 얘가 모든 방면에서 다 똑똑하잖아요. 그런 인간은 없거든요. 인간은 자기 전공이 있잖아. 잘 아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얘는 모든 분야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인간이 없다는 점에서 이미 인간을 넘을 면이 있다. 두 번째로는 말도 되게 빨라요. 100페이지짜리 논문을 집어넣고 요약해달라 그래도 2초면 하잖아요.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규모 한 번에 몇천 명, 몇만 명이 쓰잖아요. 그래도 아무 일 없잖아.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리고 학습의 속도, 그런 몇 가지 면에서 인간의 지능을 넘은 게 있다. 그런데 이제 주체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인간의 지능하고는 많이 다르거나 혹은 그런 점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체적이고 자아를 갖고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얘가 못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인간의 지능을 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AI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이런 거예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충격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증기기관이 나타났어요. 증기기관이 나타나서 방직을 더 잘하게 됐다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방직을 잘하게 됐다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다 바뀌었잖아요. 도시의 모양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거든요. 사회 체제가 바뀌는 거죠. 근데 증기기관이 나타났다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게 AI거든요. 얘도 사회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니까 기존 질서가 해체되는 거죠. 증기기관이 나타났으니까 옷 만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구만,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사회 전체가 다 바뀌었잖아요. 심지어 그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불가역적이야. 그런데 왜 AI가 나타나서 생산성만 높일 거라고 이야기해요? 증기기관은 세상을 다 바꿨다를 인정하면 AI가 그 정도로 바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잖아. 근데 지금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AI로 생산성이 올라가겠네라고 판단하고 끝을 내요. 그건 마치 증기기관이 발명됐으니까 옷이 더 많이 빨리 생산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 전체 질서와 체제를 붕괴시킵니다. 붕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바꿔놓을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AI가 가져올 모든 변화를 다 놓치게 돼요. AI 기술 패러다임으로 거대 기업들 중 위기를 맞은 곳은 어디인가요? 이전까지 기술 변화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지금 거인들은 되게 빨라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서 그 흐름을 업고 신흥 강자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인터넷이 있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모바일이 왔을 때 대단히 빨리 적응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lessons learned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격변기에 방심하면 죽는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죽이고 올라온 애들이니까. 그래서 AI 쪽을 보시면 아주 놀랍게도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 챗GPT를 만든 오픈 AI 정도는 신흥 강자인데 제미나이를 만든 구글, 애저 클라우드라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아마존도 A 클라우드 굉장히 크게 하고 있죠. 이 친구들은 멀쩡해요. 오히려 AI 시대에도 강자로 있어요. 굉장히 민첩합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들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기존 강자들을 다 죽이고 올라온 애들이라서 여기서 방심하면 죽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거기다가 얘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강자가 유리한 게임인 거예요. 몇 조씩 집어넣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유리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기존의 강자 중에서 고생하는 데는 있어요. 아마존이 자체 모델이 썩 시원치 않은 데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하고 손잡고 애저 클라우드를 엄청나게 빨리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마켓쉐어를 좀 뺏기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점점 더 많이 차지하게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존이 조금 고생하고 있다. 그리고 애플이 다른 데하고 다르게 온디바이스 AI에 힘을 썼거든요.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클라우드로 나가지 않고 너희 아이폰 안에서만 돌리겠다. 너희 아이패드 안에서만 돌리겠다. 너희 맥북 안에서만 돌리겠다. 이걸 계속 고집해 왔어요. 그러다가 몇 년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그 AR 한다고 뭐 헤드셋 만드는데 투자 엄청 많이 하고 안경형 만들고 있고 뭐 그러는데 헤드셋은 너무 비싸서, 그리고 조금 일찍 나와버려서 500만 원 넘으니까 사실상 타겟 고객의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안경형 디바이스도 페이스북은 이미 엄청 치고 나갔잖아요. 뭐 100만 대, 뭐 500만 대 이렇게 판다. 그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엎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엎었다, 뭐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빨리 나온다고 포캐스팅 하는 게 27년? 그래서 애플이 좀 헤매고 있다. 시리가 여전히 품질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오히려 안드로이드 쪽에 AI가 성능이 훨씬 좋아요. 그 애플이 그런 식으로 신기술에서 훅 떨어진 적이 별로 없어서 고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자체 칩 개발에서 너무 뛰어나요. 그 애들이 온 디바이스로, 그러니까 기기 안에서 돌아가는 AI 돌리기엔 너무 좋은 칩이고 너무 고성능이고 열도 안 나고, 그리고 고객 접점이 있잖아요. 돈을 잘 쓰는 고객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고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생은 하겠지만 밀려나거나 망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질서의 창이 열렸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공간은 있다. 그렇지만 기존의 거인들이 옛날 거인하고 다르다. 되게 똑똑하고 되게 빠르다. 그 돈을 많이 쓸 준비가 돼 있다. 그게 이전까지, 그러니까 인터넷 나왔을 때, 스마트폰 나왔을 때하고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AI 기술,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인가요? AI 역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AI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할 정도이고요. 실제로 인공지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80년이 넘었습니다. 그 80년의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해왔던 것이 이제 최근에 꽃을 피웠는데, 그 꽃을 피운 거의 중심에는 보통 얘기하는 거대 언어 모델, 줄여서는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LLM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한 서비스가 바로 챗GPT인 거죠. 그래서 최근 3, 4년 동안에 가장 큰 진보는 더 큰 거대 언어 모델이 더 똑똑하게 우리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왔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참고화면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게 젠 AI 모먼트라고 해서 그동안 지난 10년간 동안의 인공지능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제가 일일이 점을 찍은 건데 가로축은 연도이고 세로축은 인공지능 뇌의 크기입니다. 근데 한 칸이 1, 2, 3, 4로 증가되지 않고 일십, 백, 천, 만식으로 10배씩 증가되는 그래프예요. 그리고 2017년, 8년도에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실제로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2배 정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2배가 아니라 일십, 백, 천 이렇게 증가되는 스케일을 우리가 로그 스케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정확히 보면은 10의 2승만큼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100배 이상 인공지능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발전했던 거는 오픈 AI의 챗GPT 사용하는 GPT 4.5가 나왔고 아마 그게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중에 가장 큰 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도 많은 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더 큰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더 큰 걸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혹시 더 크게 안 만들고 더 똑똑하게 만들 방법은 없나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참조 화면을 보면 하나의 가지가 뻗어 나왔어요. 그런 더 큰 걸, 더 많은 데이터를 더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더 똑똑하고 쓸모있는 인공지능을 만들면 안 될까 하는 식의 연구 발전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사실은 한 달 전에 그 접점에서 딥시크라는 모델이 나왔고 그게 이제 세상이 아주 큰 걸 만들지 않아도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더 경쟁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바야흐로 그 인공지능 시장이 이제는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챗GPT 같은 것에서 이제는 에이전트 시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AI 개발에서 주요하게 봐야 할 부분들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주요하게 보실 점은 크게 두 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 문제로 가장 많이 거론이 됐던 것은 환각현상이에요. 환각현상은 인공지능이 거짓말로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사람 손가락 5개인데 손가락 6개를 그리기도 하고 눈 3개인 동물을 그리기도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게 단순히 글이나 그림뿐만 아니라 음성 인식과 음성 합성 같은 거를 할 때도 거짓말을 하기로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루시네이션 혹은 환각현상이라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한 번 학습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학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보안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국가 단위나 아니면 기업체에서는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챗GPT에 줘서 학습을 시키거나 챗GPT에 물어보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는 거죠. 마지막 문제는 그걸 사용하는 비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비용이 인공지능에서 지난 3, 4년 동안에 가져온 문제인데 이거를 지난 4년 동안의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제 경제성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거, 거짓말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 더 큰 인공지능 뇌를 만들기도 하고요. 검색이라는 것을 결합해서 하는 기술을 G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우리말로는 검색 증강 생성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인공지능이 거짓말도 덜 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최신 정보도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기존의 챗GPT 같은 경우다. 그러면 열심히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1년 후에도 외워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최신 정보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답변을 할 때 인공지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구글도 사용하고 네이버도 사용해서 검색까지 해서 최신 정보까지 확보해서 네가 읽어보고 답을 줘. 이게 바로 RAG라는 기술이에요. RAG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거짓말도 덜 하고 최신 정보도 확보하는 거죠. 여기다 이제 최신 동향으로 빠르게 발전한 게 바로 온 디바이스하고 온 프레미스입니다. 이제 거대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작아지기도 하고 전문화되니까 이 인공지능을 휴대폰 위에 올리기도 하고 컴퓨터 데스크탑에 올리기도 하는 거죠. 또 다른 큰 변화는 바로 큰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문화되어 있는 인공지능 여럿이서 협업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MOE 기술이라고 해요. MOE는 약자가 Mixture of Expert예요. 말 그대로 전문가들을 섞어 놓는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1조를 들여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100억씩 들여서 만드는 인공지능 10개를 갖고 1000억만 들여서도 1조보다 똑똑해질 수가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증류 기법이라는 방법, 또 양자화,
마지막으로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을 결합을 시키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얘기하는 기술까지가 최근 들어서 기술의 핵심적인 동향이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딥시크와 같은 형태처럼 더 똑똑하지만 더 깊게 생각하지만 더 낮은 가격, 10분의 1, 20분의 1 가격으로 만들 수 있고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젠슨 황의 얘기로 좀 설명을 좀 해볼까 해요. 젠슨 황이 올 초에 CES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 단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첫 단계가 2012년에 알렉스넷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미지 인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퍼셉션 AI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지 AI인데 또는 인식 AI인데 음성 인식을 하거나 이미지 인식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걸로 가장 크게 도입이 돼서 성공한 사례가 바로 우리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 같은 거를 찍는다 그러면은 영상과 관련된 걸로 영상의학, 영상의료를 하잖아요. 이 부분이 의사 선생님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집적된 게 바로 생성 인공지능입니다. 챗GPT 같은 거나 달리 같은 형태로 글도 생성하고 말도 생성하고 영상도 생성하고 이미지도 생성한 거죠. 여기 시장에 임팩트를 준 건 바로 디지털 마케팅 부분. 그리고 바로 컨텐트 크리에이션, 오늘 이런 형태처럼 영상을 생성하거나 글을 생성하는 부분에서 챗GPT와 같은 것들이 대폭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에이전틱 AI입니다. 우리나라는 AI 에이전트라고 말을 쓰기도 해요. AI 에이전트는 기존에 있던 생성 AI나 퍼셉션 AI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생성 AI하고 퍼셉션 AI는 모델이라는 거에 중심이었어요. 그 모델은 데이터로 갖고 학습을 하면은 데이터 덩어리인 모델을 만들게 되고 이건 우리가 AI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럼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데이터를 나오는 거예요. 질문을 텍스트로 집어넣으면 답변을 텍스트로 만드는 거죠. 질문이나 그 이미지를 생성하는 걸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모델이란 데이터가 생성을 이미지란 거나 영상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은 데이터를 넣으면 데이터를 나오는 식이라면 에이전트 AI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명령을 하면 행동에 움직이고 행동을 도출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그 중간에 두 가지의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생성 모델이라는 거였는데 여기는 추론이라는 것과 플래닝, 다시 얘기해서 계획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리즈닝 플래닝이라는 게 들어가서 데이터가 들어와서 행동까지 결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에이전틱 AI가 되는데 이 에이전트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무슨 요원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뭐 FBI 요원 그런 FBI 에이전트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영어 표현으로 본다면 사람과 같이 스스로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개체는 모두 에이전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행동하게 되는 건데 이 에이전트가 여러 에이전트들과 도구랑 또 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마치 피지컬 AI라는 젠슨 황 얘기로는 맨 마지막 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면 에이전틱 AI라는 게 발전을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AI가 만들어져야지 그게 물리적인 존재하고 결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전에도 물리적 존재가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처럼 생기지 않아도 로봇이 굉장히 많아요. 길거리도 그렇고 공장에 가면요. 이곳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게 먼저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휴머노이드 우리를 닮은 로봇이 나올 텐데 생각보다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인공지능 트렌드 중에서 올해 내년 후년까지 핵심은 바로 AI 에이전트 마켓하고 에이전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를 하시거나 또 관심 가지신다 그러면 시장 트렌드에서 누가 이 에이전트 시장에서 선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선으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젠슨 황이 한마디를 더한 게 바로 스케일링 로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줬던 게 바로 반도체예요. 반도체를 보면요. 무어스 로우라든지 황스 로우라고 부르는 게 있었습니다. 매 4년마다 반도체 집적도가 2배씩 좋아진다든지 가격이 내려간다든지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것하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에도 스케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스케일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 것은 포스트 트레이닝 스케일링이라 그래서 실제로 한번 만들어낸 거를 전문화시키거나 더 똑똑하게 만드는 스케일링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스케일링은 더 큰 거를 만들어내거나 더 복잡한 것을 굉장히 많은 GPU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큰 변화는 뭐냐면 바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에요. 어려우신가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과거에는 엔비디아 GPU 10,000개, 10만 개를 돌려서 거대한 인공지능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GPU 10개를 가지고 시간으로 스케일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론이라는 기술이 거기에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저희 회사가 나오는 새로운 모델도 그렇고 딥식 모델도 그렇고요. 모두가 다 차세대 모델로는 리즈닝 모델을 내놓고 있습니다. 리즈닝은 한 번 질문하면 답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논리적으로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읽어보면서 검증을 해 가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깊게 생각하는 모델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것들이 기존에 있던 서비스하고 결합이 되면서 에이전트 시장을 확산시키고 강화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할 때마다 기존의 거대 기업들이 몰락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부상했었습니다. 현재 거대 기업 중 위기를 맞이한 곳은 어디인가요?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매 순간마다 큰 패러다임이 변화가 있었을 때 기존 기업들이 어려움에 부닥치기는 해요. 예를 들면 닷컴 버블 시대 때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큰 성과를 내지도 못했고 애플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실패해서 꼬꾸라졌습니다. 반면에 모바일 시대가 됐을 때는 애플이 치고 올라왔고 삼성전자도 치고 왔지만 LG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거기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죠. 반면에 이번에 LG가 AI 시장을 굉장히 확대해 나가고 관심을 받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치고 올라왔거든요. 반면에 구글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구글이 어려울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 갖고 봐야지 되는 빅테크 기업 중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보이는 게 대한민국으로 보자면은 예를 들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곳들이 과연 이 시장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겨낼 수 있을 건가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제조기업 중에서 소비 제조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같은 곳들도 AI를 탑재하는 노력을 합니다만 그 본질적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미국 기업으로 보자면은 아마존도 여전히 아마존에서 클라우드 사업은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클라우드에서 AI 기능을 제공하는 것 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를 그 위에 얹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여전한 도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일본에 있는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도전 과제에 있고 손정희가 의사결정한 거는 자국 내에서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오픈 AI나 미국 정부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고 성장하려고 하는 의사선택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하는 큰 도전 과제가 또 우리 앞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빅테크는 아니겠지만 전통적인 제조기업에게도 대단히 큰 도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또 전통적인 제조 부분에서도 제조 생산을 담당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큰 도전 과제가 빅테크는 아니겠습니다만 거대 제조기업에도 큰 도전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도전들은 거대 기업들, 빅테크,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보고 각 기업체에서는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색형 AI의 수익 모델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익 모델이 생길 것으로 보시나요? 가장 대표적인 건 현재는 서브스크립션을 하고 있죠. 검색형 AI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퍼플렉시티라든지요. 또는 구버라고 하는 저희 회사도 관여된 서비스 같은 곳들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 기업들은 현재는 서브스크립션 중심일 텐데 아마 올해 내에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게 바로 광고 모델일 겁니다. 이 검색형 AI가 생성하는 것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리포트, 이미지라든지 또 차트 같은 것들이 포함한 리포트로 강화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미 시작이 됐지만 음성도 생성해서 팟캐스트도 생성하고 유튜브도 자동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에이전트로. 그럼 거기에 광고 모델이 삽입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광고가 많은 분들은 예를 들면 리포트라든지 문서면 중간에 이제 배너 광고처럼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유튜브다 그러면 앞에다가 배너를 세우거나 중간에 사이 광고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PPL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챗GPT가 답변을 하거나 검색을 해서 검색된 결과를 딥 리서치처럼 리포팅을 할 때 중간중간 사이에 PPL 형태로 삽입이 된 광고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에이전트 비즈니스로 강화되면은 단순한 검색이 아니라 다양한 도구들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전트 비즈니스로 결합이 될 때는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 그러면 여행 보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비행기표를 예약을 하거나 숙박을 예약하는 것까지로 연결이 되거든요, 에이전트가. 그때 그 수수료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를 한다면 투자 상품과 관련된 걸 추천을 하면서 수수료를 먹는 형태의 광고하고는 좀 다른 전통적인 브로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실생활에서 브로커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모든 유통시장들, 우리가 쿠팡에 가서 뭘 하는데 쿠팡은 브로커인 거거든요. 네, 물건을 중개하는 거니까요. 모든 금융시장 대부분이 브로커 역할을 합니다. 돈을 투자를 받거나 저금을 한 걸 갖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상품을 유통을 시켜서 브로커들이 페어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여행산업 브로커 산업입니다. 이 산업에 AI가 에이전트로 들어가고 검색 AI하고 결합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 올해부터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리라고 보여집니다.